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유례없는 입법 독재의 날로 기억될 것이며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저는 오늘 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지금 5월달, 6월달 가면 갈수록 5%대를 훨씬 넘을 것 같거든요. 심각하게 보면은 6월달에는 한 6% 가까이도 나올 수 있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전국을 거쳐 검찰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대통령이 공포하면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합의안 파기, 회기 쪼개기 등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여야의 충분한 수기와 대화가 아닌 속도전에 밀린 입법 과정에 대한 우려와 함께 허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전국과 함께 나이트 포커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입법 마무리 과정, 또 정치권과 검찰 인수위 반응까지 먼저 취재기자 리포트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개의선언 3분 만에 가결이 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앞서 가결된 검찰청법까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자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의 성과를,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를 각각 강조했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지연작전을 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제한 토론은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송원석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은 이 표결이 끝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의선언 3분 만에 가결됐습니다. 의원 16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3명, 정의당 의원 6명과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검찰의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보안 수사 범위도 크게 제한됩니다. 경찰 수사에서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 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로 넘겨진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수사를 요청한 제3자, 고발인이 이의 신청하는 경우는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부패 경제범죄로 제한하는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됐습니다. 법안들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검찰 권력이 정상화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검사가 맡게 되는 소위 수기 분업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직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면서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맹비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라는 지령이라도 수행하듯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유례없는 입법 독재의 날로 기억될 것이며,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와 야유가 쏟아졌지만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표결 때와 같은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국민의힘과 검찰은 줄곧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해왔지만 문재인 대통령 국회 통과 몇 시간 뒤에 바로 공포했습니다.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며 검찰개혁은 역사적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없이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법안을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회의 시간까지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진전도 있었지만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나선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은 역사적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무회의 결과가 알려지자 권력기관 정상화의 성과라면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후속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74년 된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조종을 울렸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검찰의 반응은 한마디로 참담하다인데요. 전방위적인 여론전과 함께 검수완박을 필사적으로 저지해왔지만 입법 절차가 끝내 마무리된 겁니다. 검찰은 아직 남은 과정이 있다면서 이 헌법소송을 포함해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검수완박 입법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앞두고 검찰엔 온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예정대로 검수완박의 남은 절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검찰청은 즉시 마지막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직접 요청했고 국회를 향해선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며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구성원 3천여 명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안을 의결하자 검찰의 성토는 국회는 물론 정부로도 향했습니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이나 수기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검찰은 끝까지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헌법 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 검수완박 법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더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검장급 지휘부가 집단 사의를 표하는 배수진을 쳤지만 입법 저지에 실패하자 검찰 내부도 무기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국 검사장들은 검찰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법안의 일부 독소 조항은 폐기됐다며 앞으로도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끝까지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자리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상세히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의 공언대로 검찰은 이제 검수완박 법안과 입법 절차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헌법 재판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른바 꼼수 탈당을 문제 삼으며 낸 위헌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체적으로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그럼 이번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지금과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권을 포함한 형사사법체계는 70여 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된 겁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대폭 줄어들고 경찰의 1차 수사를 넘겨받아 진행하는 보안 수사도 일부 제한이 따릅니다. 한동호 기자가 이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법 개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입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범죄로 줄었습니다. 법이 시행되는 넉 달 뒤부턴 이 중에서도 부패와 경제만 남습니다. 공직자, 선거 등 나머지 4대 범죄는 경찰로 1차 수사권이 넘어갑니다.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도 달라집니다. 동일성 조항이 붙은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다만 불법 구금 의심 사건, 검찰의 시정 요구에 경찰이 불응한 사건,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만 해당하고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한 사건은 지금처럼 보완 수사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비슷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있었는데 더 우선하는 상위법에 명시된 겁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러나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삭제된 건 논란의 불씨로 남았습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은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발인 사건은 제외됩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이의 신청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기관이 고발한 사건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수정안은 서민과 약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개정법에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도 분리됐습니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기소는 못하게 하는 건데 구체적인 기준이나 준칙은 아직 없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기 전까지 경찰 수사권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통제할 대책 마련이 무거운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그런데 이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됐지만 같은 날 대통령제 인수위원회에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정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까지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대통령직 인수위는 개정 형사법령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새 정부 형사사법국정과제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권 독립 같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 폐지도 거듭 천명했는데 모두 검찰권을 되레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특히 인수위는 사건 처리 지연이나 부실 수사 같은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자 검찰과 경찰의 책임 수사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독자적인 수사를 하되 보안 수사 단계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도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검수완박과는 취지가 정반대입니다. 국정과제를 직접 발표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아예 검경 수사권을 밑바닥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제대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 형태는 경찰의 모든 권한이 또 집중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경찰 개혁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새 정부 출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부패와 경제범죄 등으로 규정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돼 있어서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확대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처럼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가 향후 넉 달 안에 끝나지 않았을 때 경찰로 넘겨야 하는지도 정리되지 않은 논란거리입니다. 경찰은 일단 검찰과 협력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책임 수사 체제를 확립하고 수사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 기조에도 발을 맞췄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검수완박 입법 절차는 끝났지만 추가 법령 정비나 해석을 두고
여전히 곳곳에 뇌관은 남아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간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모두 자신의 불찰이라며 믿어준 윤석열 당선인에게 죄송하다고 말했고 국민께도 사과와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인철 후보자는 오전 9시 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당초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후보직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간 가족 모두가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특히 아들과 딸은 자신이 풀브라이트 동문회장 때 장학생으로 선발돼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동문회는 장학금 선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던 해명도 거짓일 정황이 속속 밝혀졌고 법인카드 부당 사용과 연구비 부당 수령 등으로 징계를 14번이나 받은 이력도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논문 짜깁기 의혹과 함께 지도학생의 논문 심사 횟수를 줄여주고 최종 논문 심사는 이른바 방석집에서 하도록 허락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는데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너무 개인의 이익만 앞세운 듯하다는 공식 비판이 나온 터였습니다. 제가 오늘 일체 질의응답을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인철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새 정부 교육수장은 한동안 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하면서 전체 내각의 정상 출범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추가 낙마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을 남기고 자진 사퇴하면서 인선에 문제없다는 윤석열 당선인 역시 인사 실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김인철 후보 사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결국 필요한 절차였다고 평가했고 정의당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사퇴해야 한다면서 공세에 고삐를 당겼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분을 이 자리에서 뵙네요. 후보자는 버티고 계시고 언제쯤 자진 사퇴하실 계획입니까? 저한테 씌워진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가 아마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아마 온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협의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다음 주로 연기되자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응 자체가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이 한동훈 후보자와 논리로 맞설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자료 제출 거부와 의혹 소명 미비의 이유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국무총리는 국회에 인준이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충돌에 이어 내각 인선을 둘러싼 힘겨루기까지 이어지면서 전국은 더욱 안개 속에 휩싸이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과정과 병역 관련 의혹 등을 짚으며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법을 어긴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자녀 특혜 등 그동안 여러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시작부터 공방이 오갔습니다.
먼저 정 후보자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은 당시 경북대 병원장이던 아빠 찬스가 아니냐는 여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위법 불법의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을 뿐 사실상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된 기획 편입학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법 사실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논란에 대한 아쉬움은 표했습니다. 제가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니까 없어는 보입니다. 적극적인 위조를 했다든지 뭐 그런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정 후보자는 30년 전부터 병원과 학교는 완벽하게 분리돼 있어서 아빠 찬스는 절대 쓸 수 없는 구조라며 부정은 없었다고 강변했습니다. 예, 제가 편입학에 대해서 다른 교수들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던 것이 또 애들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애들이 떨어질 때 그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아들의 병역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의혹을 품고 계십니다. 어떻게 척추 협착으로 병역 4급 판정을 받은 지 2달 만에 동유럽 가족여행을 갔냐는 것이에요. 정 후보자는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던 아들의 당시 MRI 자료를 제출하고 역시 부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의 증상이 소실되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뭐 골프라든지 심지어는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4급 판정을 받은 현역 선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압박했고 정 후보자는 의혹 대부분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장관 후보자에게 국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네, 섬겨야 될 존재죠. 그러면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 눈높이가 그 도덕적 잣대라면은 제가 도덕적으로는 저 자신이 문제될 것이 없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의혹 관련 자료의 뒤늦은 제출과 불량한 답변 태도 등을 문제 삼아 중도 퇴장했고 국민의힘만 참석해 진행하다 정회되면서 파행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 아들의 2017학년도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 지원 서류를 뒤늦게 제출받았다면서 불합격했던 2017학년도와 합격을 했던 2018학년도 서류에 차이가 없음에도 점수가 40점 이상 차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이렇게 의혹이 많은 후보자도 처음이고 핵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도 처음이라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는 말과 함께 퇴장을 했고 다른 민주당 위원들도 청문회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훈 의원은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MRI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아무런 내용이 없으니 퇴장을 감행했다며 굉장히 잘못된 행태고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용호 의원도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중에 결정적인 게 없다며 청문회를 끊고 나가는 것은 상대 당에 대한 예의뿐 아니라 청문회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틀째 국회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은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에 근무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총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의 과거 변론 이력을 내세워 적극 옹호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김앤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앤장이 론스타뿐 아니라 신일제철 등 일본의 전번 기업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기업들을 대리했다는 점을 집중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한 후보자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김앤장이 일본의 전범 기업을 대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외국 기업을 대리하고 그리고 폭스바겐 불법 배기가스 불법 조작 사건이나 BMW 화재 사건을 대리했다는 거 모르셨습니까?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김앤장이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다면서 적극 반박했습니다. 초기에 미국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모 로펌에서 아마 도와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그 로펌은 정말 비난받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고위공직과 김앤장 등을 오고 간 이력을 지적하며 후배 공무원들에게 자신과 같은 길을 권할 수 있느냐는 질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그렇게 하시겠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후배들에게 권하시겠습니까? 입법부가 정한 규정 내에서 자기가 가진 거를 활용하겠다. 그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는 그건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의 과거 변론 이력을 소환하면서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사귀던 여성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모녀를 잔인하게 살인한 범인을 변호한 심신미약으로 변호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했습니다. 그때 그 대통령 후보 문제 삼았습니까? 한 후보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국민들한테 좀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겹치면서 한 후보의 국회 인준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후보 시절 공약대로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배치됐습니다. 먼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인수위원회가 이 같은 국정비전 아래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내세웠습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채무조정 등 긴급 구조 계획을 통해 경영지표를 회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들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하게 치유하는 일들. 부동산 정책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5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1기 신도시는 특별법을 만들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해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손보는 등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기로도 했습니다. 실수요자에게 주거 사다리를 놓아주기 위해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도 대폭 완화합니다. 다만 나머지 가구의 LTV 규제 합리화 방안은 점차 추진해 나가고 DSR 규제도 유지하되 청년층에 대해서는 미래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체 현재의 틀은 유지하되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 완화 부분들과 같이 봐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또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국정과제를 전달받은 윤 당선인은 과제 선정만큼이나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전체 필요한 예산은 209조 원으로 인수위는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그리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병사의 월급을 2025년까지 2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물론 취임 직후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공약과의 차이긴 합니다. 탄탄한 한미 동맹의 기초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 또한 제시됐습니다. 이어서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놨던 병사봉급 월 200만 원 공약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구체화됐습니다. 다만 취임 직후 실현이 아닌 단계적으로 봉급을 올려 오는 2025년 병장 기준 월급 200만 원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손질됐습니다. 본인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군대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숙제입니다. 동시에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 즉 주적이라는 걸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 국정 목표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제시됐습니다. 최대 현안인 북핵 이슈와 관련해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조율해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대북 협상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할 방침입니다.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거나 시작되더라도 다시 공전할 확률이 큰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입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비핵화라는 큰 패러다임을 틀을 유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사드 추가 배치는 국정과제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수위는 이미 배치된 사드 체계도 정상 작동하지 않아 이걸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며 앞으로 안보 상황을 보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안철수 대통령제 인수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전 지사 출마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안 위원장은 경기 성남 분당갑, 또 이 전 지사는 인천 계양을 후보로 당선권에 가까운 곳들이 출마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여야 내부에선 험지 출마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 발표로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인수위를 이끌었던 안철수 위원장의 차기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김은혜 후보의 경기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경기 성남 분당 갑 지역 출마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최근 안 위원장을 따로 만나 양측이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물밑 교감을 나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철수 위원장께서 자신의 그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죠.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 재보선 후보 등록은 하지 않고 향후 전략공천 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준석 대표는 경선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박민식 전 의원 등 기존 후보와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고 본인께서 이런 인수위에 중차대한 일을 마무리한 이후에 직접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에 이어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까지 이 전 지사를 후보군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재명 조기 등판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능한 인물군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민주당에 이재명만한 스타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고문을 보고가 싶어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고요. 다만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전 지사가 지방선거 득표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재까지는 이 전 지사의 직접 출마를 검토하진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궐선거 공천 문제는 각 지역의 사정도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우선 이 지역의 지형을 먼저 고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야 내부에선 안철수 위원장이 계양을에 출마하거나 이재명 전 지사가 분당 갑을 선택하는 범지 출마를 통한 빅매치 성사 가능성도 거론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지방선거 구도가 대선 2차전 성격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양쪽 모두 치명적인 패배 리스크를 안게 돼
이재명 대 안철수 맞대결이 현실화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여사를 소환하는 대신 서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두고 경찰이 무혐의나 불기소 의견을 염두에 두고 수사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은 본격적인 대선 전국으로 접어든 지난해 말에 집중적으로 불거졌습니다. 국민대 등 대학 5곳에 시간 강사나 겸임교원직을 지원하면서 학력과 경력, 수상 이력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적어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특히 지난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지원 당시 존재하지도 않는 이력이나 수상 실적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냈다는 의혹을 YTN이 단독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파장이 커지자 김건희 여사는 결국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대선이 끝난 지난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5개 대학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허위 경력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이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과의 조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경찰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적용 가능 혐의 가운데 업무방해나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지원 시점이 가장 최근인 국민대의 경우 2014년을 기점으로 계산하더라도 시효는 이미 만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채용 이후 같은 서류를 제출했다면 시효가 남아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또 사기죄의 경우는 고의성 여부가 핵심인데 입증 자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오는 10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엔 경찰로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기존의 자료들을 봤을 때 고의성이야 본인은 나오면 당연히 부인할 거니까 고의성 입증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좀 간이한 방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서면 조사하고 기소한다는 것도 또 웃기거든요.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는 국민대 박사 논문과 대학원 시절 학술 논문 3편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심의가 열렸지만 표절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했고 추가 심의 일정도 잡히지 않아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표절 의혹 검증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녹음 파일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공판에서 지난달 29일에 이어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5일 녹음된 대화에서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대장동 사업이 4천억 원짜리 도둑질이라며 문제가 되면 대한민국이 도배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8%에 달하면서 1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기준금리를 올리며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있지만 국제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5%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면을 삶고 육수를 끓이는 손길이 분주한 칼국수집. 석 달 전 가격을 올렸는데 벌써 또 올려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 원료인 밀가루부터 각종 원재료 값이 끊임없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밀가루뿐만 아니라 40가지에 넘는 재료들, 공산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알게 모르게 다 올랐어요. 저희가 지금 가격을 예측을 못 하겠어요. 사실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4.8%나 급등하며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4.1%에 이어 2달 연속 4%대 물가 상승률입니다. 원자재값 인상에 외식 물가가 덩달아 올랐고 서민의 연료로 불리는 경유값도 40% 넘게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전기와 가스, 수도 같은 공공요금도 오르며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 진짜.
식자재값도 많이 오르고요. 뭐 외식비 뭐 줄줄이 다 오르죠. 진짜 고물가 시대인 것 같아요. 문제는 뛰는 물가를 잡을 만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은 이미 줄줄이 인상이 예고됐고 거리두기 해제로 외식과 여가 수요가 늘면서 서비스 가격을 더욱 끌어올릴 모양새입니다. 석유나 곡물 같은 원자재는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도시 봉쇄와 같은 나라박 사정에 값이 뛰는지라 딱히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고물가가 당분간 계속될 거로 내다봤는데 이러다 5%를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물가 하방 압력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금 5월달, 6월달 가면 갈수록 5%대를 훨씬 넘을 것 같거든요. 뭐 심각하게 보면은 6월달에는 한 6% 가까이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뛰는 물가를 조금이라도 잡기 위해 당국이 기준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물가는 유가, 곡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래그를 가지고 영향을 줄지 전반적인 기조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물가를 더 걱정하고 있어요. 고물가와 고금리 속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가운데 30조 원 넘는 추경을 준비 중인 새 정부가 어떤 물가 안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입법 독재의 날로 기억될 것이며 피해자는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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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비록 국민의힘은 스스로 중도 이탈했지만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합의 정신에 충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국민들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심판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마침표 찍은 검수완박. 새 정부 출범을 일주일 앞두고 그야말로 진통 끝에 검수완박 입법과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진정한 마침표까지는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9월이 시행인데요. 추가 법령 정비나 해석을 놓고 곳곳에 뇌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윤석열 1기 내각 첫 낙마도 나왔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전혜연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검수완박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도 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 법안 공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자, 본격적인 질문을 좀 이렇게 걸고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YTN의 김용태 의원이 나왔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민주당엔 민주가 없었고 국민의힘엔 힘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어떤 검수완박 어떤 입법 마무리에 대한 비유를 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큰 틀에서? 네. 뭐 민주가 있긴 하죠. 네, 무늬만 있는 거죠 지금. 예, 그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 그건 아마 최근에 그 국민들이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86 운동권 세대들이 과거에 그 학생운동 할 때 당시에 그때의 초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온 국민이 박수를 칠 것이고 정권도 재창출하게 해줬을 것이다. 그런데 뭐 지난 그 5년 동안 국민들이 확인했듯이 이미 그들도 기득권화가 됐다는 것이고 이번에 그 검수완박 입법을 이렇게 강행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기득권 세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시켜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도 힘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을 대변해 줄 힘이 있었나 봐요. 국민이란 용어 쉽게 쓰면 안 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는데 네. 거기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미 논의가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여기에 집중했던 것은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안이 또 현 정부에서 통과된 이후에 또다시 이것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몇 개월 만에, 며칠 만에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되어 된 과정이라던가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했던 과정까지 포함을 해서 말을 해야 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마침 지금 검수완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좀 정리한 내용이 나가고 있는데 검찰청법 개정안, 또 형소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가지를 나눠서 지금 정리해봤는데 이 중에서 좀 앞으로 불씨라고 해야 될까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어떤 대목이 가장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부분은 지금 뒤로 밀어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개특위를 만들어서 예. 이제 앞으로 논의를 이제 하겠다는 거고. 거기서 이제 중수청법을 통과시켜서 그게 이제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검찰이에게 지금 남겨진 2개 관련한 수사권도 다 넘긴다. 이제 그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상당히 이제 여야 간의 힘겨루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키긴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법안 에도 역시 빠져나갈 구멍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이제 법안들이 이제 그런 형태로 돼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 내리거나 또 편법을 동원해서 이제 법 원래 취지하고 달리 좀 적용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자,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 이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편법을 너무 많이 동원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로 하여금 편법을 동원했을 때 별로 죄책감을 안 느껴도 될 정도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향후에 아마 그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행정부에서 이 법안을 사실상 좀 실효성이 없는 법안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착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근데 그 원인 제공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중수청 그 사개특위 구성 얘기는 잠시 뒤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평론가님은 어떤 대목이 좀 눈에 띄십니까? 정의당이 검찰청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찬성을 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본회의에서 기권을 했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로 많은 어떤 변호인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경찰이 불송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고소인만 할 수 있고 고발인은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취지가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뭐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라든가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다른 곳에서 힘을 모아서 같이 대응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고소인으로 제한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시민사회 일각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또 약자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데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밝히자면 이 상권 분립이라는 말이 잘 지켜지려면 먼저 의회에서부터 본인들의 위상을 함부로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박병석 의장 중재안을 여야가 모두 합의했고 특히 의원총회까지 받았던 추인안을 며칠 만에 국민의힘이 뒤집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 입법 독자라고 말하기에는 명분이 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열심히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큰 호응을 이끌지 못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포함해서 7명 이렇게 해서 개정안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자, 민주당은 중재안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과정과 결과 모두 불법이었다, 부당하다 강조했습니다. 양쪽 얘기 들어보시죠. 반드시 국민들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심판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처럼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깨어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잘못된 그리고 폐해가 큰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심판하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께 이 검수완박법을 제대로 막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 악법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가열차게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국민의힘은 스스로 중도 이탈했지만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합의 정신에 충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안녕이 최고의 법이다. 고대 로마의 정치인 세네카의 말입니다. 개혁은 특정 세력을 위한 수단일 수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검찰에 남은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회 사법개혁 특위를 통해 반드시 매듭짓겠습니다. 네, 방금 박홍근 원내대표도 합의 정신에 충실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도 합의가 일방에 의해 부정됐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박병석 의장 어떤 시각에서 본다면 이번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변수로 여러 번 언급이 됐고 또 특히나 두 번째 본회의에서 많이 보셨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으로부터 이른바 구두발 발언 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박병석 의장의 태도 변화가 사실은 이제 이번에 민주당이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데 굉장히 마지막에 막판에 힘이 된 건 사실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이른바 박병석 중재안이 이제 나오기도 했었고 거기에 이제 여야가 합의하면서 국민의힘이 사실은 약간 투쟁 동력을 좀 상실했던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이 중재안을 수용함으로 해서 지연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이 판단을 좀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무산으로 가겠다는 단계적 전략을 취했던 건데 네. 이것이 사실은 좀 전략적인 실패였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중재안에 그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강행 처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명분 쌓기를 한 거나 이제 다름없는데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오독을 한 측면이 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입법 그 자체의 문제점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 법안에 이렇게 강행 처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이건 결국은 지금 이제는 이제 국민의 판단으로 지금 넘어간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사실은 지난 총선 이후에 이미 의석수에 큰 변화가 있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과연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추진할 것에 대해서 전혀 예측이 불가능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들이 마치 기습으로 된 것처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말 이 법안이 어쨌든 통과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된 상황이라면 국회에서 그렇다면 이 법안이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보완이 돼야 되는지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미래 집권 여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건 마치 계속 야당하려는 모습 같잖아요. 나가서 저렇게 하는 것이 지지층에게는 굉장히 절박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도층이라든가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종의 이벤트가 아닌가 또 이렇게 보일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쨌든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에 관한 이 전국이 장기화되다 보니 국민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민생과 검찰개혁을 우리가 분리해서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자칫하면 이 모든 이슈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내내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좀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또 보완책을 찾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들어볼 텐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부족했다면서 합의 파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오늘 시간이 여러 번 좀 변경되기도 했는데 대통령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거부권을 여러 언론에서 반전 이렇게 표현하면서 반전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던데요. 자, 일단 국민의힘과 검찰 줄곧 대통령을 향해서 거부권을 요구해 왔습니다. 사실 지난 대통령이 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좀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이 편법 릴레이에 동참하고 말았다. 그리고 본인이 그 소신처럼 필생의 소신이나 다름없는 검찰 개혁을 결과적으로 검찰 개악으로 끝내고 말았다 하는 것.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자서전에 어떤 내용을 쓰실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재임 기간 중에 아마 이제 좀 두고두고 후회할 일로 이 일은 남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 또는 이제 민주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법안을 이렇게 강행 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나왔던 것이고 또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저는 이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노무현의 검찰개혁 정신에도 어긋난다라고 좀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이율배반적인 이제 결정을 내린 것, 그 이제 국가에 대한 책임도 결국은 이제 다 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편법은 민주당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새롭게 권력을 쥔 자들이 편법을 동원하기 시작하면 어떤 그 수단으로 과연 막을 수 있을지 설령 여당이 지금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편법을 막기가 좀 어려워질 것이다. 사실은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 계속 재발하는 거죠. 편법에 편법으로 대응하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사실은 좀 시작이 됐다. 어떻게 보면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님 얘기는 한마디로 편법에 동참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제 개혁을 하려는 입장에서 이제 본다면 지금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권력기관 개혁 그 중에서도 이제 검찰 개혁을 따로 떼어내 보면 공수처 설치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서 이번 검수완박 법안 어떤 마무리, 입법 과정, 입법 마무리까지 완성하고 싶었던 의지에 대한 어떤 표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국정 주요 과제를 잘 보시면 권력기관 개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개혁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른바 권력기관들이 잘못해서 본인들은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휘두르는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혹은 국가폭력으로 남용될 오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됐던 것이고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어떤 주장이 너무 여론에 많이 전파가 돼서 마치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수사가 무너지는 것처럼 오인이 될까 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경찰에서도 지금 입장을 밝힌 바를 보면 수사 역량을 입증하겠다. 다만 아마 인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가장 논란이 됐던 공직선거 관련한 어떤 검찰의 권한은 연말까지 유지를 하면서 지방선거에 관련된 어떤 논란도 일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안 역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어떤 진통 끝에 나온 것인데 국회가 스스로 자꾸 무엇인가 대안을 만들려는 것을 포기를 하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서로를 약간 악마화한다라고 할까요? 비난전을 지금 하고 있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쨌건 이런 형국이 한 번은 일단락된 지금 현재에서 국민들이 과연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서 지금 임기말 지지율만 살펴보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국민의 평가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 정치권 분위기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 그다음이 이제 검찰입니다. 온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본회의 통과 즉시에 이제 마지막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결국 대통령이 공포한 의결을 했습니다. 자, 검찰 모든 법적인 수단을 검토하겠다, 적극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준비에 좀 속도를 내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당연히 이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고요. 이거는 비단 뭐 이 대검찰청뿐만 아니고
법조계에서도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지금 그 부분 언급을 했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어찌됐건 지금 검찰의 수사권 그리고 소추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권한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상당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런 합법적인 대응이 아닙니다. 일단은 합법적인 대응을 하겠죠. 그 다음에는 아마 민주당이 했듯이 편법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쪽이 편법을 많이 썼기 때문에 뭐 잘 됐다. 그럼 우리가 편법을 쓰더라도 국민들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해서 편법을 동원하기 시작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수많은 법이 있지만 그 가운데 실효성 없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법률 전문가들은 이제 형해화된 법이라고 좀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뼈대만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현실에서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법들이 형해화된 법? 그런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시행령도 있고 그 밑에 시행 규칙 이런 것을 통해서 본래 법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관료들이 그렇게 또 구조를 또 만들어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조장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명분까지도 주고 말았다. 게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 더 우려되는 지점은 저는 정말로 정치보복 수사 이런 거 이제는 끝내야 된다.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번 이 검수입법 검찰의 이제 수사권을 이제 완전 박탈한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윤 당선인이나 검찰로 하여금 정치보복에 대한 유혹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보기엔 상당한 명분까지 지금 줘버린 상황이 돼버렸다. 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임기 말에 이렇게 집중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임기 기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별 얘기가 없다가 그리고 본인들이 만약에 정권 재창출을 했다 그러면 이 검수완박 입법을 과연 추진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결국 정치보복을 우려해서 그러는 건데 당할 일을 안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뭔가 일을 좀 저질러 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러는 것이다라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그 명분마저 줘버렸다.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결국은 지난 정부 이제 적폐 청산 수사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진보 적폐 수사가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다 지금 국민의힘도 별도로 민주당의 이른바 꼼수 탈당을 문제 삼아서 위헌 소송을 내기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맞물려서 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민주당에서 의원을 탈당을 시켜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다는 이것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식의 방법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요. 이종훈 평론가님과 의견을 같이 하지만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려하신 지점에 대해서 안 했으면 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바람이고요. 이종훈 평론가님이 지금 정치보복을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명분을 줬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가 없는데 뭘 두려워하냐 혹은 뭐 당당하면 검찰 수사가 뭐가 어렵냐라고 말을 하지만 굳이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도요. 검찰에서 소환을 한다거나 법정에 서게 되면 부들부들 떠는 거 제가 취재기자할 때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당사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하는데도 들어오기 전에 손을 너무 떨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만큼 이 수사와 기소와 또 이 판결은 굉장히 특정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설사 무죄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의 사실이 공표되거나 이런 별건 수사로 인해서 계속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또 피해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악순환의 고리를 좀 한번 끊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검수완박 입법 관련해서 파생된 논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사개특위 중수청 설립과 관련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는데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개특위에서 중수청 논의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참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것이 과연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판단을 좀 이제 내릴 것이라고 보는데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검찰청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거나 뭐 좀 불만일 수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게 불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별도의 수사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걸 악용하려고 들면 사실은 굉장히 악용할 여지가 많은 대통령 직할 수사기관이 하나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한데 민주당이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향후에 만들어 나갈지 아마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예를 따르자면 법무부 장관 산하에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경찰 쪽에 좀 붙이거나 경찰이 뭐 그렇게 믿을만하다고 보는지 모르겠는데 경찰 쪽으로 붙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제3의 어떤 기구로 이렇게 지금 만들겠다는 생각인데 어느 쪽으로 만들더라도 사실은 윤 당선인이 결국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 사실은 이 수사권도 그렇고 기소권도 그렇고 결국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겁니다. 행정부에 권한을 주는 거고 그 권한을 이제 대통령이 이제까지는 검찰청에다 이제 그걸 나눠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위임한 거죠. 이제 그런 건데 이거 위치만 바꿔놓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참 왜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은 이거를 일단 검찰로부터 떼내서 경찰 쪽으로 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뒤집어서 경찰이 권한이 강해지면 경찰도 마찬가지 검찰 이상으로 사실은 더 전횡을 휘두를 수도 있는 겁니다. 권한이 많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그런 일이 발생해요. 사실은.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행정부 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중대범죄 수사 부분을 검찰청에 남겨놓은 것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지금 다 박탈해서 지금 수사기관으로 지금 넘기겠다라고 하니까 제가 보기엔 그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민주당은 그렇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힘도 내심은 사실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그런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당선인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대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다시 갈등이 반복되고 재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는데 함께 전망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데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국정 전반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집무실 이전처럼 시즌2가 되어서 모든 이슈가 이것이 또 전국을 급냉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당선인 측이 강조하고 있는 민생이라든가 코로나19 극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제가 사실은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장애물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이슈가 이걸 놓고 여야의 이 어떤 전국을 대치시키는 국면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뭐 여당도 뭐 야당도 예를 들면 현재 여당인 민주당, 앞으로 여당인데 국민의힘 다 지금 지지층만 바라보고 하고 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은 좀 달라야겠죠. 지지층이냐 안 지지층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 그리고 본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병사들에 대한 월급 문제 그리고 지금 인수위와 현 정부가 충돌을 빚었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소상공인 뭐 어떤 보상 문제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앞으로의 방역 문제 이런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엔 다음 주제 첫 낙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출범 일주일을 앞두고 윤석열 1기 내가 첫 낙마 자진 사퇴가 나왔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얘기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아무래도 논문 심사 관련된 언론 보도가 치명타였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게 이제 한 변수로 작용한 건 분명하고요. 그 이전에 이제 그 본인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그 풀브라이트 장학금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사실은 국민의 영린을 좀 건드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아파 찬스를 좀 넘어선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 전 후보자죠. 김 전 후보자의 의혹이 정호영 후보자의 의혹을 압도할 정도냐?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어떤 개인의 성격이라든가 소신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좀 많이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난 끝까지 자리를 고수하고 끝까지 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권력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그거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남은 나의 그 명예를 지키겠다. 예, 이제 이런 그 인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데
김 전 후보자는 이제 후자를 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셨는데 흥미로운 대목인데 잠시 뒤에 정 후보자 얘기할 때 좀 듣기로 하고. 네. 예, 그런데 물론 모든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이 높아야겠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은 뭐 일일이 말을 안 해도 더 높겠죠. 그리고 대학에 대한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부처가 또 교육부인데 지금 뭐 논문과 관련된 어떤 보도를 보면 참 민망한 수준입니다. 이 방석집이라는 표현이 도대체 언론에서 너무 과격한 표현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네. 그게 아니라 모 씨가 자서전에서 썼던 내용이 바로 이 방석집이라는 표현이고 논문이 통과된 이후에는 어땠는지는 더 심한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럼 다른 당 출신이냐? 이제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해코지하려고 이 자서전을 옛날에 쓴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결국은 후보자 한 명 한 명의 면모라기보다는 지금 보여주는 면에 있어서 국민들이 좀 의아한 시선을 가진 것은 인사검증을 아무리 인수위에서 좀 급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좀 불만이 제기될 수가 있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최근에 인사가 아가페 인사이다. 그래서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패밀리만 챙기는 인사다라든가 동창회 인사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성 측면에서도 부족하지만 막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잣대를 들이대더니 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가 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김 전 후보자의 사퇴의 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고개가 좀 갸우뚱대는 대목도 있었고요.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오늘 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체 질의응답을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대목이죠. 불찰을 인정하면서도 일체 또 질의응답은 받지 않겠다. 마지막 품격 지키는데 협조해달라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인선에 문제가 없다는 당선인 인선 실패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뭐 비단 이제 이 김 전 후보자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후보자들도 지금 의혹들이 의외로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인철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그렇게까지 뭐 의혹이 과연 있을까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언론 검증 과정에서 이런 거 저런 거가 이제 다 튀어나온 그런 그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다른 후보자들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의외로 별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였던 사람들에게서 지금 의외의 의혹들이 지금 자꾸 지금 불거져 나오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인사검증 논란에 지금 휩싸인 그런 그 상황이고 그 부분은 윤 당선인 그다음에 지금 인수위 차원에서도 이거 책임을 좀 피해 나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뭐 그 인선 과정에서 좀 광범위하게 그 인재를 좀 발굴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정말 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한 그 인사검증을 했더라면 과연 이랬을까 그런 이제 하는 부분은 역시 의문으로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좀 아는 사람 위주로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뭐 평상시에 이제 보는 그 기준이 그냥 전부가 되는 거죠. 특히 당선인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당선인이 내가 알기로는 뭐 그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네. 뭐 내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겪어봤는데 별 문제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밑에 참모진들이 이거를 이제 인사검증을 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믿고 거르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의 인사검증 논란도 그랬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엔 동일한 이제 어떤 과오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과정인데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이제 더 주의를 해야 될 인사검증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될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에 공정을 강조하며 이제 대선 경선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공정이나 어떤 잣대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공정이라는 것을 윤석열 당선인은 불법이냐 아니냐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아빠 찬스라는 것은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인 것이죠. 그리고 도덕성 문제의 경우에도 이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아니라 편법이냐 꼼수냐 이런 부분도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인권 감수성이라고 하는 부분, 또 성인지 감수성도 굉장히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당선인 측이 사람을 쓸 때 평론가님께서 너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선인의 의중이 너무 많이 반영된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꼼꼼하게 여러 가지를 살펴볼 시기나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다양한 인재를 구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계속 남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초대 내각이 보여주는 모습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캠프 출신 가까운 사람만 찾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이 평론가께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했던 정호영 후보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시작부터 공방이 오갔는데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 날선 압박, 엄호가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인철 후보자가 우리 후보자 못지 않게 오히려 후보자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자진 사퇴를 하셨어요. 후보자는 버티고 계시고 언제쯤 자진 사퇴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저한테 씌워진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가 아마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아마 온 것 같습니다. 40년 지구인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40년 지기는 아니고요. 40년 지기는 아니고 이제 대구 지검에서 근무할 때부터 몇 번 받는 사이인데 그건 임명권자의 권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후보자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 나오는 거 들으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후보자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제기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네.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지금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국민들께서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하고는 또 그것이 다르다는 점에서 마음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는 그거는 그냥 국민들께서 감당하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로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강병원 의원은 40년 지구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라는 당선인과 어떤 친분을 좀 파고든 측면도 있고 아무튼 정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빠 찬스 관련해선 그런 아빠 찬스를 쓸 수 없는 구조다, 부정이 없었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은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 얘기는 그동안에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도 나는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네. 그래서 임명 강행도 굉장히 사례가 많았던 거고 그런 건데 지금 이분도 결국 버티면 그냥 살아남을 것이다 내지는 버티면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지금 뭐 인사청문 결의안이 설령 통과가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하면 그냥 강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믿고 가겠다 이제 이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윤 당선인이 하는 얘기 조금 전에 이제 너무 법적 관점에서만 보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도 딱 똑같은 논리에 지금 기대서 지금 끝까지 가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 있으면 증거대라. 그리고 사실은 설령 증거가 있어도 지금 당장 불법 여부가 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끝까지 가보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지금 제1호 낙마 대상이 끝까지 버티는 그런 광경을 지금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 뭐 임명해서 장관직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그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고민정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비판에 가세한 측면이 있거든요. 국민들이 오해할 영역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이라든가 하태경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말 그대로
법적으로 끝까지 돼서 시간을 끌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것이 계속 현 정부, 앞으로 출범할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두 번째로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데 만약 윤석열 당선인이 임명을 한다면 불통 논란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여소야대 국민인데요. 예를 들면 부처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도 결국은 국회를 거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입법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도 국회 협조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과연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그런적인 측면에서 아마 인수위에도 내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틀째 청문회가 계속됐습니다. 오늘도 후보자가 근무했던 김앤장이 주요 쟁점이었는데 짧게만 좀 여쭤보면 인준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민주당이 지금 제일 고민을 많이 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낙마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좀 봅니다. 다만 이제 지렛대로 활용을 해서 다른 이제 그 후보자들 낙마를 시키는 그런 카드로 좀 활용하려고 했던 측면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최대한 좀 타격을 입힌다. 그와 동시에 지방선거에서도 역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 이런 이제 포석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는 지금 의혹이 생각보다는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민주당도 이제 더욱더 고민에 지금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어지간하면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거 좀 그냥 해줬다가 오히려 또 이게 오히려 역풍을 또 맞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지금 의혹이 많이 커져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민주당이 이 인준 결의안을 지금 통과를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 그동안 인사청문회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매섭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검찰 수사기소 분류와 관련된 한 전국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있었고 또 하나의 전망이 인사청문회가 지방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해 주셨듯이 이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낙마 1순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나다 보니 오히려 자료도 제출이 안 되고 낸 자료도 보니 도대체 어떻게 20억 원 고문료를 받았는데 이런 활동밖에 못하느냐라고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고 여론도 뭐 과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눈이 강조하는데 청문회라는 것이 특정 정당이 편 나눠가지고 한쪽은 공격하고 한쪽은 엄호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 다른 사람도 아닌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집회권 짚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자, 인수위 관련 질문 한 가지만 짧게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어떤 신원 조회를 요구한 것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과도한 개인 정보를 기자들한테 요구했다. 재산이나 뭐 친교 인물을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연좌제가 지금 있는 시대도 아닌데 네. 너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지적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고위공직자냐, 고위공직자 지금 인사청문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왜 이런 것까지 답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좀 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그야말로 좀 조용하게 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지금 이게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이제 문제가 좀 된 부분도 있다. 그리고 사실은 어느 정도는 청와대 출입기자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 그냥 맡기는 경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알아서 청와대에 일할 만한 사람을 사실은 그야말로 골라서 보내지 않습니까? 아무나 그 청와대 안 보냅니다. 그래서 그 언론사의 판단을 좀 믿었으면 이제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감이 좀 작동하다 보니 이제 그랬던 거 아닌가.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청와대 시스템하고 달리 기자들이 이제 대통령 집무실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경호처 쪽에서도 이런 요구를 좀 했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도했던 측면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변인실은 일부 실무진의 착오다, 내용 확인에 소홀했다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만 여기 말고 또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부동산, 채무, 그다음 배우자 부모 직업까지
적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단체방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국회 출입 기자라든가 청와대 출입 기자는 일정 부분 양식을 했는데 이번 건은 도저히 우리가 아는 상식선을 넘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재산하고 친교 임무를 적어내는 것하고 경호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라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앞서서 인수위에서 현판식 관련해서 풀단 기자단 구성하는 것도 제대로 안 돼서 논란이 됐는데 더 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기자들과 인수위 관계자들이 소통의 목적으로 만든 대화방에서 기자들의 불만 내용을 가리기, 안 보이기로 처리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불만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판사들 뒷조사한다, 사찰한다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공소 과정에서 판사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변명이 나왔습니다만은 과도하게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자칫하면 이런 논란이 또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20%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돼 국내 유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BA2보다 전파력이 큰 하위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50대 여성이 BA2.12.1 변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백신 3차 접종 완료자로 기존 오미크론 감염자와 다른 특이 증상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변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높은 전파력이 특징입니다.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 큰 BA2보다도 20% 넘게 빠르고 면역 회피력도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이 국내 유행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BA2보다는 빠른 검출 증가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역학조사에 나섰는데 관련 접촉자는 동거인 등 16명입니다. BA2.12.1 사례에 관련해서 접촉자는 현재 16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확인된 XE, XM 등 제주합변이 감염자는 1명씩 추가됐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BA4와 BA5 변이는 아직 국내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여러 변이에도 백신은 효과적이라며 접종 완료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1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해오던 또 한 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숨졌습니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센터에 공식적으로 기록이 된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는 모두 1,774명에 달하는데요. 옥시와 애경 두 기업은 여전히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구제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목에 산소호흡기를 낀 채 힘겹게 글자를 눌러 쓰는 안은주 씨. 옥시 가습기 제품을 쓰다가 폐질환 진단을 받은 뒤 12년 동안 투병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오늘 새벽 0시 40분. 안 씨는 두 번째 폐이식 수술을 위해 입원한 뒤 3년 4개월 동안 병원을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센터에 접수된 1,774번째 사망자입니다. 2차 폐이식을 받고 병원 밖 치료 한 번 못 하다가 사망해서야 병원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1년 만인 지난 3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조정위원회는 피해자에게 최대 5억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품 판매 기업 9곳에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한 옥시와 애경이 거부하면서 조정안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 씨가 숨지기 바로 전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기업들의 발언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본 요건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 의사가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 회사는 조정위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는 6일 지난달까지로 정해진 조정위의 활동기한 연장 여부가 또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조정안을 거부한 옥시와 애경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12년간의 투병 생활을 뒤로한 채 생을 마감한 1774번째 사망자 안은주 씨는 더는 그 결과조차 알 수 없게 됐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층간소음 방지용 매트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내분기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환경 호르몬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사용한 바닥 매트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수제가 기준치보다 2배에서 7배까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래된 제품일수록 검출 비율이 높아 3년 이상 된 제품은 8개 중에 7개가 기준치를 넘었고 3년 이내인 경우는 6개 중 1개에 그쳤습니다. 소비자원은 표면 코팅이 마모돼서 벗겨지며 제품 안에 있던 프탈레이트계 가수제가 새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10억 원대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노총 진병준 전국건설 산업노조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불응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대신 자신의 횡령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들을 잇따라 제명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반발하는 조합원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조끼를 입은 남성이 같은 조끼를 입은 남성 4명에게 붙잡혀 강제로 끌려 나옵니다. 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의 10억 원대 횡령 의혹을 제기한 노조 본부 직원이 자신에 대한 제명 의결에 항의하다가 회의장에서 쫓겨난 겁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인데 사죄하고 책임지겠다 하는 게 조직의 수장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로지 조직을 장악하고 끝까지 자기가 위원장을 했어. 앞서 YTN이 단독으로 확보한 육성 녹음 파일에서 진 위원장은 조합비 횡령 의혹이 제기되자 반대파를 제명해 자신이 수감되더라도 조직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분명히 제명이 돼. 조만간에 처벌받아서 집에 받으면 집에 끝나고 잘렸으니까 끝이지. 그리고 한 달 뒤 진 위원장은 실제로 자신이 언급했던 지부장들을 제명하는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제명 사유가 마땅치 않다 보니 말렸는데도 투표로 지부장을 뽑았다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도 포함돼 법원에서 징계 절차 중지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진 위원장 측이 반대파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면서 내부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징계 의결을 위해 열린 중앙위원회에서는 절차에 항의하는 조합원 100여 명이 회의장 점거를 시도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서울 한국노총 본부에서도 횡령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하며 조합원 200여 명이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진병준은 사퇴하라! 진 위원장은 횡령 혐의로 수감되더라도 옥중 출마의 위원장직을 이어갈 계획인지 등을 묻는 YTN 취재진에게 나중에 대답하겠다면서도 옥중 당선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혹시 뭐 옥중 당선을 계획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씨 기자는 우겨하고 뭐 하는 거야 너. 이딴 물리적 충돌 등으로 파문이 커지자 한국노총은 오는 13일까지 진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건설산업노조를 회원조합에서 제명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지 10개월 만에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진 위원장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한 뒤 거듭 불응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체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국회가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여야 과방위원들은 이날 청문회를 열어서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진행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윤석열 당선인 내각 1기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도우미를 불러서 청소 서비스를 받았는데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도우미를 중개해주는 업체의 대응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상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여성이 냉장고와 찬장문을 열어보더니 TV를 켜고 책상 위에 남아있던 과자를 집어먹습니다. 옷을 다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한동안 서 있기도 하고 자신이 싸온 음식으로 식사까지 합니다.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김모 씨가 집이 비어있는 3시간 동안 홈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부른 가사 도우미에게 청소를 맡긴 뒤 촬영된 CCTV 화면입니다. 김 씨는 도우미가 1시간 연장을 요구해 거절했고 집에 와보니 청소 상태도 엉망이었다고 말합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정말 이게 남의 집에서 가능한 일인가. 돌아와서 제가 다시 청소를 했는데 이럴 거면 저희가 굳이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죠. 김 씨는 또 불편 신고를 받은 고객센터의 대응도 문제였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도우미로 무료 서비스를 진행해주겠다고 해 옷장 정리만 요청했지만 요구와 다른 일들을 하고 간 뒤 더는 해드릴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잔뜩 해놓고 간 저 옷들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런 정리들을 요청을 했던 건데 개워져 있는 옷은 손도 안 댄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틀 동안 집에 사람을 불러가지고 지금 뭘 한 건지도 모르겠고. 업체 측은 이례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고객에게 죄송스럽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돌발적인 행위를 한 도우미는 더는 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사 도우미 중개업체는 이런 소비자 불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게 현실입니다. 자신들이 도우미를 직접 고용한 게 아니라 계약의 중재 역할만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용약관을 살펴보니 업체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도우미에 대한 신원 확인과 교육도 앱과 전화상으로만 이뤄져 허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사 도우미에 대한 검증이나 교육을 사업자들이 좀 철저히 하시고 손해배상 책임이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책임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손해를 배상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새벽에 충남 내포 신도시에서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몰려다니며 난폭 운전을 벌였습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모두 10대였는데 추적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떼고 운행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순찰차 블랙박스 화면에 도로를 장악한 오토바이들이 찍혔습니다. 몰려다니는 것도 모자라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위험한 고개 운전을 펼칩니다. 경찰차를 보고도 멈추기는커녕 비웃듯이 손을 흔들고 내거리 중앙에서 빙글빙글 돌며 다른 차량 운행을 방해했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충남 내포 신도시 일대에서 난폭 운전을 일삼은 오토바이 폭주족 모습입니다. 피의자 10명 가운데 4명을 붙잡았는데 모두 10대였습니다. 무리지어 굉음을 울리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수시간 동안 공동 위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멈추라고도 하고 추격하면은 이제 사이렌도 울리고 했으면 이제 서야 되는데 요 학생들이 저희를 이제 따돌리면서 계속 도주하고 막 이래서 추적하지 못하게 오토바이 번호판을 모두 떼고 운행해 자동차 관리법도 위반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심야 난폭 운전으로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나머지 폭주족 6명도 끝까지 추적해 모두 검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전남 나주시 다시면 영산강 물속으로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2명 가운데 1명인 60대 남성 A씨가 강물에 잠긴 채 기체 내에서 발견이 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또 다른 탑승자 한 명은 영산강 위에 뜬 채로 구조가 돼 광주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경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해경과 소방대원들이 40대 운전자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40대 B씨는 스스로 탈출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전북 부안군 변산면 하섬 인근에서 70대 여성 A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구조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암초에서 갯벌 체험을 하다가 물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은 다시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2도로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높아지겠고 특히 강릉 18도 등 영동 지방은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면서 아침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5도, 강릉 29도까지 오르는 등 영동 지방은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고온 속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이고 또 초속 25m 안팎의 양간 지풍도 불고 있습니다. 불이 나기도 쉽고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 만큼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12도, 강릉 18도, 광주 10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26도, 광주 26도, 대구 27도로 예상됩니다. 어린이날인 모레까지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금요일 밤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토요일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